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고정환율제와 정부의 자본 통제에 기반을 둔 이른바 브레튼 우드 체제 시스템을 운용을 하면서 70년대 초까지 자본주의 국권의 세계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했다. 그러나 1971년 8월 15일 날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이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에 걸쳐서 세계 경제의 운영 방식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70년대 중반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통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본의 이동을 정부가 규제를 해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산업 생산 유지였다면 1980년이 넘어가면 미국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자본들이 사실은 경제성장이나 실물 생산보다는 금융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신자유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10년 동안 거쳤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빠른, 높은 이른바 영광의 30년을 만들어낸 그렇게 좋은 체제였다면 브레튼 우드 체제 파탄 이후에 그와 또 유사한 체제를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971년 8월 15일 날 미국이 금태환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 국가에서 그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예를 들면 달러의 평가절하 같은 걸 해가지고 새로운 브레튼 우드 체제,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2 이런 걸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1973년도가 되면 세계 통화 체제는 변동 환율제로 바뀌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는 1944년도에 약 40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만든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71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체제는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와 같은 고정환율제 또 정부의 자본 통제 이거를 다시 시행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브레튼 우드 체제를 해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독일을 비롯한 서독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생산 능력, 제조업 능력을 너무나 크게 향상시켜서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고 반면 미국은 군사비 등을 쓰느라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표는 전 세계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 군사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튼 우드 체제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미국은 세계 전반에 거친 군사력 배치도 안 될 것이고 이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세계 통화금융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 만들어진 체제는 민간 금융 주도의 달러 본위제가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잉여 자본을 미국의 월가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막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 초기인 1981년쯤 되면 완성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금융화이고 신자유주의 체제인데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본격화된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IMF라든가 세계은행, IBRD는 사실은 미국이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안보 부문도 보면 미국은 언제나 일방주의예요. 예를 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을 제소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지 이건 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예요. 자기네들이 세계의 경제, 군사, 정치의 룰을 만든다, 규칙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년 이후에 미국의 이 달러 또는 세계 금융통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행보는 쉽게 말하면 일방주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금융통화체제를 만들 거야. 이전까지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했고
그 나라의 실물 생산을 말하자면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 통제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아니야. 달러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민간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를 만들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속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당시에는 사실 1971년, 73년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 달러 패권에 관한 일방주의는 그 미국의 달러화를 구출해냈다고 평가받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록펠러 그룹,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오일이 운영하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서도 임원으로 근무했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근무했고, 미 연준에서도 근무했던 사람인데 1979년부터 87년까지 미 연준 이사장을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을 보면 세계 금융통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어떤 거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체이스 맨하탄에도 있었고 뉴욕 연준에도 있었는데 1970년도에 닉슨 행정부에 의해서 미 재무부 국제통화 담당 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경상수지 적자 위기가 막 심화될 즈음인 1971년 5월 달에 달러의 금태환 유예에 관한 보고서를 키신저 당시 국가안보부장에게 제출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프랑스, 영국, 서독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달러가 너무 많다. 이거 금으로 바꿔달라.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 이제는 금태환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상계획서예요. 그게 71년 5월 달에 냅니다. 그래서 결국 3개월 뒤에 닉슨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죠. 이제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1978년도 영국 어느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더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제체제, 정확하게는 국제금융통화체제입니다. 국제체제의 안정보다는 국가정책의 결정의 자유를 갖는 편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국제금융통화체제를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맞게 국가정책 결정의 자유를 갖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행동의 자유를 갖겠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또 하나 한 얘기가 뭐냐면 1980년대가 되면 세계 경제를 통제된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이 미국의 정당한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통제된 해체가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의 운영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금융 자본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1979년도에 폴 볼커가 미 연준 이사장이 됐는데 그 당시는 미국이 미 달러화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중동 석유 가격의 인상을 사실상 주도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10%가 넘었다고 그러죠. 달러화의 가치가 매우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1971년도에 금태환을 중지했을 당시에 미 달러화의 가치는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금 1온스당 35달러였어요. 근데 79년도가 되면 금 1온스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455달러가 됩니다. 1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2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되죠. 사실 그때가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나고 또 소련이 아프간 침공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455달러는 이제 일상적인 가격이었고 한때는 80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79년부터 계속 미국 달러가 그야말로 바닥을 밑을 무를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폴 볼커가 미국 금리를 20% 이상 올립니다. 미국 금리가 71년도에는 약 6%였어요. 금태환 중지할 때. 그 다음 해 73년도에는 6.4%였어요. 74년도에는 7.8%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그런데 81년도에 가면 미국 금리가 20%, 최고 21.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달러 가치가 막 너무나 막 떨어지니까 사실 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와 경기 불황이 동시에 옵니다. 이거는 전혀 없던 현상이에요. 인플레는 되게 경기가 좋을 때 현상입니다. 디플레는 굉장히 나쁠 때인데 인플레가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인플레율이 13.5%였다고 그래요. 81년도에. 그러니까 어마무시했죠,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2년이 지나면 3.2%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러화 가치가 안정이 되고 이때부터 81년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제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이 폴 볼커의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엄청난 유탄을 맞게 됩니다. 70년대에 페트로달러라고 그래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한 800억 달러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거의 다 미국은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거의 뭐 중남미 국가들한테 거의 마이너스 금리로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뭐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 야, 국가가 망하냐? 국가 망한 적 없으니까 막 꿔줘도 돼. 막 꿔줬어요. 심지어는 동구권 국가들도 많이 꿔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라든가 뭐 유고슬라비아라든가.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금리가 20% 이상 넘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바로 중남미 부채 위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동구권 국가들도 이 서방의 외채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겪습니다. 폴란드의 뭐 솔리다르노스치, 자유연대노조, 레포 바이엔사가 했던 이것도 사실은 그 여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이 본격화된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략의 요지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실물 경제 우선의 금융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이 결국은 예상보다도 빨리 서유럽과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고 미국 자신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영원히 흑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실은 51년부터 사실은 적자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달러 분위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도권의 경제학에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달러 본위제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주도하는 그런 금융자본주의로 바뀌게 된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혁신된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미국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다. 미국이 만든 거다. 브레튼 우드 체제도 미국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달러 본위제에 의한 금융 자본주의도 미국이 만든 거다. 근데 브레튼 우드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든 것이고 71년 이후 약 10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낸 거는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일단 그런 브레튼 우드가 일단 이제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약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튼 우드가 왜 파탄에 이랬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달러 본위제에 의한 금융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30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한 세 가지 설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가 이거는 유지 불가능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체제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제도권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그 벨기에 출신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분이 1958년도인가 60년도에 이제 제시한 이론인데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항상 이 신용, 돈이 많이 풀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통화는 달러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많이 가져야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달러를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미국은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달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지만 자기네 나라는 적자이기 때문에 달러를 평가절하하든가 그 배 아니면 무역 수지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세계에 충분한 달러화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지속하면 미국 경제가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왔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계속 미국은 이 어마무시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은 그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다시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지적은 뭐냐면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트리핀하고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 때 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거 이게 사실 문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레튼 우드 체제 1944년도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계 금융통화 체제를 만들 때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안이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패권 국가죠. 하나는 미국의 안이었어요. 영국의 안은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낸 것이고 미국의 안은 미국 재무부의 뉴딜주의자인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낸 안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케인스의 제안은 뭐냐면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체제에서 기축통화로 특정 국가의 통화, 예를 들면 달러를 쓸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통화를 만들자. 순전히 국가 간 결제를 위한 새로운 별도의 국제통화를 만들자. 그 이름을 방코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가 특정한 국가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연합들이 항상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안. 그리고 국제수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자 국가는 국제통화 이 연합으로부터 차관을 받고 흑자가 나는 국가들은 말하자면 뭐 통화 재상하든가 뭐 일종의 페널티를 내가지고 어쨌든 이 국제수지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도의 국제통화를 만들어서 국제무역결제, 경상수지 결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자 하는 안을 냈어요. 이게 굉장히 참신한 안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모든 국가에서 야 이렇게 좋은 안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국제수지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안은 뭐냐면 달러화가 미국의 기축통화가 될 거야.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안 할 거야. 왜? 앞으로 계속 미국이 흑자 국가가 될 거니까. 그리고 미국을 못 믿겠다면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이 달러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 안이 가장 공정하고 누구라도 수긍할 수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1951년부터 경상수지 적자를 내기 시작을 했고 60년부터는 그것이 계속 미국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되니까 뭐 케네디 행정부, 존슨 행정부에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썼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71년도에 이제 금태환을 중지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세계의 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그 화폐 발행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은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이클 허드슨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그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라든가 뭐 무슨 아서 앤더슨 같은 회계에서 실제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 진단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미국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다. 자기가 쭉 이 체이스 맨하탄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갑부인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이 만든 은행이고 가장 큰 은행이에요. 거기서 이 국세 수지를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51년부터 계속 적자였다. 근데 적자의 원인은 뭐냐? 군사비였다. 민간 부문, 그러니까 뭐 무역이라든가 해외 투자라든가 여기서는 손해보지 않았다. 이 군사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 경제이기 때문에 군사적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연간 국방비를 약 4배 가까이 늘립니다. 엄청나게 늘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정부 때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많이 쓰고 왜냐하면 핵무기가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요.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비밀공작이라고 했지만 이 58년도부터 계속 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커졌고 케네디 행정부 때는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였어요.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미국은 해외 군사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1971년도에 8월 달에 금태환을 중재한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존 커널리 재무장관을 유럽 국가들에 보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국제금융통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존 커널리라는 그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한 20년 내지 25년 동안 서유럽을 제대로 이렇게 막 키워주기 위해서 20년간 경상수지 적자였다.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다. 바로 20년간. 51년부터 그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달러는 미국 통하지만 달러 문제는 당신네들 문제다. 우리는 당신네들 일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미국으로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를 해서 2차 대전으로 피폐해진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비를 넘쳐나게 쓰면서 경상수지 적자 국가가 됐고, 게다가 유럽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너무 키워줬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세계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가지면서 미국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브레튼 우드 체제가 있어가지고는 이게 유지가 안 되겠고, 사실 브레튼 우드 체제를 유지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죠. 군사비를 엄청나게 줄이면 되죠. 그런데 그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면 세계 경제를 전체를 관리하되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지배층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력도 유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도 줄이지 않고, 그리고 미국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도 계속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이것은 브레튼 우드 체제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세계 금융통화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약 10년간에 걸쳐서 그런 새로운 달러 본위제에 의한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 얘기의 결론은 사실은 브레튼 우드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부흥시킨 것은 맞으나 미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 브레튼 우드 체제를 붕괴시킨 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었는데, 그 군사비 지출을 계속 유지하려면 고정환율제나 자본 통제에 근거한 브레튼 우드 체제로는 안 되겠다. 별도의 새로운 세계 금융체제를 만들어서 계속 미국이 그 달러 발행에 특권을 누리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보자라는 결심을 했다. 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71년도 이후에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 달러본위에 의한 새로운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내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